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완이라고 하고요. 현재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서비스는 엣지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엣지 서비스라는 형태로 말씀을 그동안 많이 드리지는 않았고, 주로 말씀드릴 때 엣지 로케이션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이제 개별적인 서비스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엣지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명확하게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진 서비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글로벌에 산재해 있을 거예요. 결국 글로벌에 어떻게 빠르게 우리 서비스를 진출시킬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엣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이 글로벌 서비스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국내 서비스를 위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결국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용자 관점에서 얼마나 우리 서비스를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한 서비스가 엣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흔히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고객한테 디플로이를 하고 고객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오리진이 있고, 즉 서비스가 어느 곳에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을 겁니다. 그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특히나 글로벌 환경에서는 저 오리진과 사용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 수 있습니다. 사이에, 그러니까 사용자와 오리진 사이는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물리법칙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레이턴시,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사실은 사이에 무언가가 필요하죠. 대개 이제 이런 레이어를 저희가 캐시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정적 데이터를 캐시하고 그 캐시된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자들한테 넘겨주는. 그렇지만 점점 더 사용자들하고 가까운 쪽에서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요즘 이제 중국발 디도스 위협도 있고, 다양한 이제 보안에 대한 위협들도 있고, 그리고 서비스의 타입이 점점 더 보이는 거, 즉 비주얼한 거, 미디어 스트리밍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 미디어 처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엣지가 해야 되는 영역이 지금은 굉장히 넓어졌다. 과거에 사용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단지 이제 정적 이미지나 동영상을 캐시해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넘어서서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용자가 있고 이런 웹페이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마존.com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 페이지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필요로 해요. 인터넷을 쓰게 되니까요. 첫 번째는 DNS 룩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www.amazon.com을 알고 있는 거지, 그 www.amazon.com이 어떤 IP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지 알 필요는 없죠. 그 과정을 대신해 주는 것이 DNS 서비스입니다. DNS 서비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강조했듯이 사용자하고 가까운 쪽에서 미디어나 사진이나 이런 정적인 파일들을 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미디어 처리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고객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 KBS든 MBC든 이런 공중파 방송을 모바일로 본다. 그러면 그런 미디어 처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모든 서비스를 안전하게 딜리버리를 해야 될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웹 방화벽이나 아니면 디도스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한 곳에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 효과적일 거고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AWS 서비스를 매핑해 보면 이렇습니다. DNS는 저희가 Route 53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데이터 캐시나 동적 컨텐츠를 핸들링하기 위한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처리를 하기 위한 AWS 엘리멘탈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멘탈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저희가 2015년에 인수를 하고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AWS 엘리멘탈이라는 이름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VOD 스트리밍, 광고 삽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WS WAF와 AWS Shield가 있습니다. AWS WAF는 말 그대로 웹 방화벽을 제공해드리는 셀프 서비스 WAF 서비스고요. AWS Shield는 디도스를 방어하기 위한, 디도스 플러스 알파를 방어하기 위한 AWS의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로케이션에서 제공이 됩니다. 저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로케이션이 엣지 로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흔히 AWS 소개를 할 때
리전이 있고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있고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그 엣지가 되겠죠. 그 엣지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AWS가 가지고 있는 엣지에 대한 현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5개 대륙에 24개 나라에 48개 도시에 73개의 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팝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하드웨어 인프라가 존재하는 공간이 되겠죠. 저기까지는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AWS를 많이 보신 분들은. 근데 9개의 리저널 엣지 캐시라는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리저널 엣지 캐시는 사용자와 그리고 오리진이 있는 곳, 엣지와 오리진이 있는 곳 사이에 한 티어를 더 두는 거예요. 대개 저희가 롱테일 컨텐트라고 부르는 사용자들이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그런 컨텐트들은 엣지에서 캐시에서 자주 밀려납니다. 밀려나게 되면 캐시 미스가 나고, 그 캐시 미스가 나게 되면 오리진에 다시 요청을 해야 돼요, 그 파일을. 그러면 오리진에 요청을 한다는 건 2가지 의미가 있죠. 오리진에 컴퓨팅 자원을 써야 된다. 오리진에 리퀘스트 비용을 내야 된다, S3의 경우. 그런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사실 성능이 나빠지게 되죠. 오리진을 갔다 와야 되니까. 저희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캐싱을 하는 것이 엣지 서비스의 목표라고 본다면 성능상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아키텍처가 필요했고, 저희가 리저널 엣지 캐시라는 것을 통해서 해당 리전, 엣지하고 가장 가까운 리전에 한 벌 더 카피를 하는 겁니다. 즉 엣지에서 캐시 미스가 나면 지금은 리저널 캐시에 요청을 하게 되고, 리저널 캐시에서도 캐시 미스가 나면 오리진에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한 단계의 캐시가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서울 리전도 리저널 엣지 캐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사실 이제 리저널 엣지 캐시를 발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계시던 고객이라면 그대로 똑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이렇게 9개의 리저널 엣지 캐시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 결국 이런 클라우드 프론트나 엣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단지 CDN이라고만 생각하시기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라스베가스에서 NAB라는 행사를 합니다. 거대한 방송 컨퍼런스죠. NAB는 원래 전미방송협회고, 전미방송협회가 주관하는 큰 컨퍼런스가 일주일 동안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근데 올해 라스베가스의 슈퍼 세션 중에 굉장히 특이한 세션이 바로 이 세션인데요. 나사와 NAB와 아마존 웹 서비스가 같이 해서 우주에서 4K 라이브 스트리밍을 전 세계로 방송을 합니다. 저 방송을 할 때 사용되는 서비스가 엣지 서비스죠. 라우트 53, DNS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 CDN,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엘레멘탈, AWS 엘레멘탈의 미디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 세계의 우주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 저 페이지, 랜딩 페이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4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쯤 되겠죠. 다음 주 수요일에 들어가 보시면 가지고 계신 장비가 4K가 된다고 하면 4K 라이브 스트리밍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안 그러신 분들은 HD로 현재의 우주의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라우트 53은 사실 저희가 이런 서밋이나 혹은 웨비나를 통해서 거의 소개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이 서비스만 가지고 소개를 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라우트 53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라우트 53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스케일의 신뢰성 높은 DNS 서비스로 SLA가 100%예요. 그런 이유는 이 DNS 인프라스트럭처가 모든 엣지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엣지가 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DNS 서비스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엣지에서 제공되는 분산 DNS 리졸버고 2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DNS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쳐넣는 그 DNS 네임을 풀 수 있는 방법, 퍼블릭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그 AWS에서 제공해드리는 VPC, 가상 사설망 환경에서 프라이빗한 도메인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즉 VPC 하나 혹은 여러 개의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만들고 우리가 인터널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호스트 네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퍼블릭 익스터널과 인터널 두 가지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도메인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죠. AWS 콘솔상에서 원하시는 도메인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약은 KR 도메인은 구매를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헬스체크를 포함한 트래픽 라우팅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저 트래픽 라우팅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이구. DNS 서비스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클라이언트가 내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 이름을 그 해당 ISP, 그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ISP가 제공하는 혹은 별도의 DNS 서버를 쓰시기도 하시죠. 8.8.8.8 같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도메인 네임을 도메인 서버를 쓸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면 쿼리를 하게 되면 ISP의 DNS 리졸버는 그 도메인에 대해서 오서리티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찾아서 계속 요청을 하게 됩니다. 리커시브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름을 돌려받게 됩니다. 저게 이제 DNS 서버죠. AWS의 라우트 53에서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제 콘솔에 들어가 보셔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만드실 수 있는데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도메인을 AWS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도메인을 이전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도메인을 다른 곳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관리는 AWS의 라우트 53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서브 도메인만 AWS의 라우트 53으로 옮겨서 서비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도메인 네임을 등록을 하셔서 AWS에서 관리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AWS 안에서 콘솔상에서 혹은 API 혹은 SDK를 통해서 호스티드 존이라는 걸 만듭니다. 하나의 이제 네임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 네임 공간에서 특정 도메인이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레코드를 생성해요. 이거는 흔히 로컬에서 저희가 DNS 서버, 네임드나 뭐 이런 DNS 서버를 구성하고 존 파일을 만들고 그 존 파일을 가지고 DNS 서비스를 살리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훨씬 편한 UI와 훨씬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DNS 서비스를 이전하고 계시다면 라우트 53으로 해당 DNS 도메인 혹은 서브 도메인에 대한 권한, 오소리티를 델리게이트 해주시면 그때부터 라우트 53이 DNS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도메인을 넘기시는 고객도 지금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DNS 서비스가 단지 이제 DNS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나리오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구성을 하시고 A/B 테스트를 하신다거나 혹은 이제 블루그린 배포를 하신다. 프로덕션이 이미 있고 새로운 프로덕션이 만들어져서 그쪽에 서비스를 올리고 기존의 서비스와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가는 10%만 넘겨보고 괜찮으면 50%를 넘기고 괜찮으면 90%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전체를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유연한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GSLB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GSLB 시나리오가 조금 더 다양하죠. 지역 기반 라우팅을 하실 수 있어요. 지역 기반 라우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국 유저는 특정 도메인으로 보내고 일본 유저는 특정 도메인으로 보내고 이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지금 190여 개국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국 유저가 들어왔을 때는 뭐 한국 유저를 위한 어떤 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을 거고 일본 유저가 들어가면 일본 유저를 위한 페이지로 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이 지역 기반 라우팅을 사용하면서 페일오버 기능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이라는 것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를 배포를 하는데 3개 정도의 리전에 저희가 거점을 마련을 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을 하나의 거점으로 두고 그 다음에 미국의 동부 리전을 하나의 거점으로 두고 유럽의 독일 리전을 프랑크푸르트 리전을 하나의 거점으로 뒀다. 3개의 서비스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할 유저는 글로벌에 배포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 있는 유저가 접속을 했다고 하죠. 그럼 덴마크에 있는 유저가 3개의 저희 서비스가 배포된 리전 중에 가장 지연시간 기반으로 가장 빨리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아마존닷컴에 접속하는 모든 고객들의 네트워크 세그먼트를 분석을 해서 각 네트워크 세그먼트에서 어느 지역이 가장 가까운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죠. 그 다음에 가중치 기반 라우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처럼 우리가 90%의 트래픽은 AWS에 있는 서비스로 보내고 10%의 트래픽은 이전에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장비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으니까 놀리긴 못하니 그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즉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그 각 단계에 필요한 만큼의 웨이트를 줘서 서비스를 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에서 헬스체크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헬스체크 기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2개 이상의 엔드포인트,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동일한 URL에 대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WS의 엣지 로케이션들 중에서 일부분이 그 서비스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지속적인 테스트를 합니다. 서비스가 현재 사용 가능한지. TCP 기반으로 하실 수 있고 HTTP 기반으로 하실 수도 있죠. 특정한 TCP 포트나 HTTP 기반으로 그 호스트가 현재 그 엔드포인트가 현재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친구는 서비스를 로드 밸런싱하는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DR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 그림이죠. 헬스체크를 통해서 사이트 페일오버를 구성을 합니다. 유저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유저는 헬스체크를 통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리스트들 중에서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넘겨받게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가중치가 적용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위쪽이 AWS고 아래쪽이 온프레미스라고 하면 50대 50으로 넘길 수도 있고 점점 비즈니스가 그로우하게 되면 온프레미스 자원은 계속 똑같으니까요. 7대 3으로 분배를 바꾸고 9대 1로 분배를 바꾸고 예를 들어서 TCO 연한이 끝난 장비를 제거하면서 AWS로 100%로 가는 이런 마이그레이션 전략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헬스체크와 가중치를 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 시간 기반 라우팅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위에 있는 유저는 멕시코에 있고 아래에 있는 유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 서비스 엔드포인트는 위에는 미국 동부 리전이고 아래쪽은 서울 리전입니다. 그러면 멕시코에서 접속한 유저는 당연히 미국 동부 리전으로 가는 게 레이턴시상 가장 이득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 동부 리전으로 보내고 일본에서 로그인한 유저는 서울로 보내는 겁니다. 레이턴시 기반에서 가장 이점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유저가 있는 모든 곳에 뭔가 리소스를 배포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서비스 엔드포인트를 나눠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역 기반 라우팅은 아예 그 해당 지역으로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일본에서 로그인한 유저들은 일본에만 대개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미디어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국내 이제 방송사들의 연합 회사긴 하지만 푹 서비스가 있죠. 방송을 하는 푹 서비스. 푹 서비스에 대한 그 라이브 VOD 스트리밍을 전부 AWS의 클라우드 프론트로 마이그레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푹 서비스의 리퀘어먼트는 한국에 있는 유저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거기다가 한국이라는 지역을 클라우드 프론트나 라우트 53에 그냥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용자들은 접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 이제 지역 기반 라우팅이나 지역 기반 CDN 서비스를 굉장히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53의 마지막 기능으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이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은 저희가 온프레미스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시다 보면 굉장히 익숙해요. 보통 이제 호스트 파일에다가 각각 스태틱하게 서버의 이름을 넣어서 관리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호스트 파일로 관리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비효율적이니까 DNS 서버를 프라이빗하게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AWS 내에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을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EC2 인스턴스가 새로 하나 떠 올라오면 클라우드워치 이벤트나 이런 트리거를 통해서 그 호스트에 대한 호스트 네임을 만들어서 프라이빗 호스티드 존에다 넣어주고 다른 서버들이 그 서버를 참조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워크플로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씩 자꾸 넘어가네요. 그 다음에는 AWS의 그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CDN 서비스입니다. CDN 서비스는 흔히 이제 아까 모든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기에
정적인 컨텐츠, 이미지나 웹사이트나 스태틱 웹사이트나 텍스트나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담아두고 사용자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CDN의 개념으로 알고 있으실 거예요. 뭐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73개의 엣지 및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엣지를 통한 글로벌 CDN입니다. 사실 73개의 엣지인데 작년 이맘때 저희가 AWS 서밋을 진행할 때는 저 숫자가 40대였어요. 근데 불과 1년 사이에 저희가 73개의 엣지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다른 AWS와 통합된 클라우드 CDN이다. AWS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특별한 거는 셀프 서비스라는 거죠. 고객분들이 굉장히 쉽게 콘솔상에서 특정한 오리진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밴드위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확장 및 성능 향상, 저기엔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차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는 AWS WAF와 디도스 보안 서비스인 AWS 쉴드와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디도스 미티게이션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도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숙주들을 전 세계에 만들어 놓고 특정 타겟, 특정 DNS로 공격을 합니다. 특정 DNS로 공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프론트만 사용을 해도 그 공격은 73개의 엣지로 분산이 되겠죠. 그죠? 굉장히 쉽게 밴드위스를 세츄레이션 시키는 공격이라든지 UDP 증폭 공격이라든지 이런 공격들에 대한 미티게이션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와프나 디도스 관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의 엣지가 지난 리인벤트 때 출시가 됐죠. 람다 펑션을 비단 AWS 안에서, AWS 리전 안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엣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엣지에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응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뒤에 제가 A/B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리퀘스트 헤더를 바꾼다든지 이런 이제 사용 예제들은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람다의 엣지. 그리고 S3 트랜스퍼 엑셀러레이터라는 기능이 있죠. CF에.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그 용어를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AWS 클라우드 프론트나 저희 엣지 서비스하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뷰어는 사용자입니다. 엔드 유저예요. 엔드 유저를 저희가 뷰어로 봅니다. 그럼 엔드 유저의 리퀘스트는 뷰어 리퀘스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 오리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 엣지 로케이션이 오리진에 요청을 하는 거는 오리진 리퀘스트. 그죠? 오리진에서 저희 엣지로 답이 오는 거는 오리진 리스판스. 그리고 엣지에서 사용자들, 뷰어들 쪽으로 리스판스를 주는 걸 뷰어 리스판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엔드 유저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종류의 인터넷 기기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들을 위한 성능이나 응답성을 개선한다. 사용자들하고 위치적으로 가까운 곳에 데이터를 캐시해 놓고 제공을 한다. 다이나믹 컨텐츠의 경우, 즉 다이나믹 컨텐츠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돌려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도 갖다가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보내주는 경우죠. 그 경우에도 확실히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엣지 로케이션과 오리진, 만약에 오리진이 AWS에 있다면 혹은 이제 온프레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엣지 로케이션과 오리진과는 항상 HTTP 커넥션이 맺어져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저희가 흔히 HTTP는 TCP 프로토콜을 쓰고 TCP는 처음에 커넥션을 맺을 때 3-way 핸드쉐이킹이라는 걸 합니다. 미국에 오리진이 있고 사용자는 한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까지의 레이턴시가 200ms라고 치죠. 그러면 TCP 커넥션을 맺는 데만 600ms가 걸립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해서 서울에 있는 팝에 접속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팝에 접속하는 거는 수 밀리세컨드 안에 끝나죠. 그럼 일단 600ms는 벌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엣지 로케이션으로부터 AWS 오리진까지 가는 네트워크 패스는 AWS가 관리하는 패스입니다. 라우팅이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패스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퍼블릭 인터넷으로 가는 경로보다 훨씬 더 레이턴시가 단축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이나믹 컨텐츠도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면 성능상의 이점이 있죠. 또 하나는 아마 이제 AWS의 여러 서비스들에 대한 그 소개를 들으셨으면 AWS의 SA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 최적화된 환경을 가야죠. 그러면 필요 없는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데 클라우드 프론트만 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뒤에서 필요 없는 EC2 인스턴스의 CPU 자원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반드시 HTTPS로 동영상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동영상을 전달하는 서버를 별도의 미디어 서버를 두고 한다면 그 미디어 서버가 HTTPS에 대한 암호화, 인크립션, 디크립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클라우드 프론트로 밀어내면 확장성도 더 커질 뿐더러 그 서비스 인프라, 서버, EC2, VM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캐싱 티어를 보면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죠. 엣지 로케이션들이 있고 리저널 엣지 캐시가 있고 그 위에 오리진이 있습니다. 저 오리진은 AWS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프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들이 각 엣지로 들어오면 각 엣지에서 가까운 리저널 엣지 캐시, 그러니까 엣지에 그 리퀘스트들이 들어왔을 때 해당 컨텐츠가 엣지에 이미 캐시가 돼 있고 뒤에서 살펴볼 캐시 컨트롤에 의해서 TTL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아직 캐시하고 있는 중이라면 거기서 이제 리스판스가 나가는 거죠. 캐시 히트입니다. 근데 만약 캐시 미스가 나면 그 캐시 미스가 난 컨텐츠에 대해서 리저널 엣지 캐시에 물어보고, 리저널 엣지 캐시에서도 캐시 미스가 나면 그제서야 오리진에 물어보게 됩니다. 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리진은 그만큼의 부담을 엣지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죠? 필요하면 HTTPS에 대한 인크립션, 디크립션도 전부 다 나눠버리고, 그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죠. 아까는 이제 가장 중요한 텀들을 좀 살펴봤다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저희가 디스트리뷰션 단위로 만들게 돼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만들면 클라우드 프론트 도메인 네임이 하나 떨어져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111111 뭐 쭉 이렇게 나가는 저 클라우드 프론트 .net이라는 DNS 이름이 하나 떨어지고, 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패스별로 다양한 오리진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오리진들이 연결이 될 수 있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 클라우드 프론트 .net을 서비스 도메인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우리 회사의 서비스 도메인을 저 위에 CNAM의 형태로 라우트 53을 통해서 씌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www.mediaservice.com 이게 이제 우리 도메인이다. 그러면 그 mediaservice.com을 저 클라우드 프론트 .net으로 에일리어스를 만들어서 라우트 53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디스트리뷰션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인 웹 형태의 디스트리뷰션, 즉 웹 캐시를 제공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미디어 처리 중에 RTMP, RTMP를 통한 VOD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RTMP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이라는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 제공되는 위치, AWS일 수도 있고 온프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라는 거는 어떤 특성들을 만들어 놓은 파라미터 그룹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오리진마다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디스트리뷰션이 하나 있는데 그 뒤에 오리진이 3가지가 있고 각각 패스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그 캐시를 컨트롤하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은 지역 기반 접근 제한을 역시 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까 푹 케이스처럼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국가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일본에서 들어오는 리퀘스트들은 전부 403으로 에러가 나겠죠.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각 에러별 에러 페이지를 미리 커스터마이즈 해둔 다음에 클라우드 프론트에 캐시해 놓고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스 클래스라는 거는 배포되는 엣지의 그룹을 좀 좁힘으로써 가격을 좀 싸게 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로는 all, 베스트 커버리지죠. 전체 다를 커버리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이는 것처럼 2가지 옵션이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리진 구성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이 저렇게 하나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는 정적 데이터고 S3 버켓에다 그냥 다 담아두고 웹소스는 예를 들어서 ELB 뒤에 있는 뭐 API 서비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로긴 페이지는 별도의 로긴 환경, EC2 인스턴스 안에 구성된 로긴 환경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API 같은 경우에는 우리 로컬에 온프렘에 이미 API 서비스를 우리가 구축을 해놨으니까 그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던지자. 저런 식으로 패스별로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밑에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국 오리진이 될 수 있는 건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HTTP 서버들이면 뭐든지 오리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클라우드 프론트가 HTTPS에 대한 SSL 세션 터미네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기능은 저희 ELB나 ALB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션 터미네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인크립션과 디크립션을 할 때 사용하는 CPU 사이클을 우리 VPC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가 하게 할 게 아니라 클라우드 프론트가 추가 비용 없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만큼 작은 인스턴스 사이즈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비용 효율적인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SSL 인증서를 저희가 ACM, AWS 서티피킷 매니저를 통해서 무료로 발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도 무료, SSL에 대한 인크립션, 디크립션, CPU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클라우드 프론트용 SSL 인증서를 ACM을 통해서 받으실 때는 반드시 미국 쪽에서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cloudfront.net이라는 도메인 자체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ACM을 발급하시고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드실 때 거기서 이제 인증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전체 구간을 HTTPS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건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사내의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가 HTTPS 세션을 중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인증서 옵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가 있어요. 저 인증서는 저희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net이 제공하는 인증서죠. 저건 그냥 쓰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즉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만들고 오리진을 연결을 하시면 HTTP로 요청을 하시든 HTTPS로 요청을 하시든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걸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커스텀 도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특정 도메인 이름이라든지 서브 도메인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커스텀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실 경우에 서드 파티 인증서를 로드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ACM으로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고 IAM의 서티피킷 스토어 쪽으로 임포트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ACM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발급해드리는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SNI 서포트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러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이제 방법인데 SNI를 사용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일부 올드 브라우저가 지원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브라우저를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 무료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브라우저까지도 커버를 하겠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제공을 하고 우리 인터넷 유저들은 굉장히 오래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월 600불의 추가 비용을 내고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픽스드 IP를 사용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프라이빗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아까 뭐 푹 이야기도 했지만 미디어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 그 미디어 스트리밍은 돈을 낸, 예를 들어서 이 미디어 스트리밍 모델 자체가 돈을 낸 사람만 보는 그 서비스다. 그러면 돈을 낸 사람만 보게 해야 될 겁니다. 돈을 낸 사람만 보게 해야 될 건데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 그 URL을 누군가가 탈취만 하면 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크게 URL 자체에 사인을 하는 방법. 그죠? 결국 그 사인이라는 게
뒤쪽에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죠. URL 안에. 그래서 매 URL마다 새로운 URL이 이제 발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서명을 추가하게 되고, 혹은 이제 사인드 쿠키를 써서 특정한 쿠키를 사용해서 인증한 쿠키를 사용한 사용자만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드 URL이나 사인드 쿠키 방식으로 저희가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비스, 미디어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로그인을 할 때 처음에 이제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죠. 너는 앞으로 1시간 동안 이 채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혹은 이제 거기다 더해서 1시간 동안 이 채널을 볼 수 있는데 이 IP 어드레스 영역에서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인드 쿠키나 사인드 URL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캐시 관리를 한번 볼게요. 캐시 옵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시간에 익스파이어 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 익스파이어 되게 하는 거는 캐시 컨트롤이라는 헤더를 사용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개의 경우. 이렇게 캐시 컨트롤 헤더를 써서 맥스 에이지는 300. 그러면 300초간 클라우드 프론트가 얘를 캐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에 다르게 적용이 돼요. 뒤에서 몇 가지 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근데 웹 컨텐츠를 캐시할 수 있는 곳이 클라우드 프론트만은 아니죠. 사실 브라우저에서도 캐시를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브라우저에서는 30초간 캐싱을 하게 하고 클라우드 프론트는 3600초간 캐싱을 하게 하는, 저렇게 분리된 캐싱 정책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정적 자산은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소스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길게 캐시를 하면 좋겠죠. 밀려나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맥스 에이지를 굉장히 크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저 시간 동안은 절대 안 바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캐시가 모자라서 밀려나지 않는 한 저 자산은 캐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저가 요청을 하면 캐시로부터 리턴이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로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캐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유저마다 다른 페이지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옵션 중에 노 캐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스트리밍에 대한 거는 이렇죠. 플레이리스트, 라이브 스트리밍에 대한 플레이리스트는 매 초 바뀌어요. 매 초 바뀌니까 저걸 캐시를 할 때 정책을 잘 세워야겠죠. 매 초 바뀌지만 저걸 요청하는 유저는 10만 명, 20만 명 될 수 있으니까요. 캐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맥스 에이지를 2초로 설정을 한 거죠. 일단 새로운 그 미디어 파일 뒤쪽에 보이는 저 TS 같은 미디어 프래그먼트가 생기면 플레이리스트에 한 줄이 추가되고 그 파일이 갱신이 되는 거니까 2초 후에는 새로운 파일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2초간에는 모든 유저들이 또 똑같은 파일을 가져가야 되니까 반드시 캐시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맥스에이지를 컨트롤함으로써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맥스에이지를 2초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익스파이어 데이트를 그 리퀘스트를 받았던, 처음 이제 캐시를 받았던 걸로부터 2초로 잡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도록 캐시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 캐시나 맥스에이지나 프라이빗이나 저런 다양한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HTTP 헤더에서 그 캐시 컨트롤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도 기본적으로 TTL 설정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처음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때 아까 비헤이비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오리진별로 비헤이비어를 만들 수 있고 오리진별로 서로 다른 TTL 특성을 가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브라우저 캐시는 어쨌든 맥스에이지로 컨트롤이 되고 익스파이어 값으로 그 결정이 되지만,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해당 오리진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만들 때 민 값과 맥스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민 값과 맥스 값을 저렇게 주면 저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저거는 맥스에이지하고도 같이 돌아갑니다. 만약에 맥스에이지가 민과 맥스 사이에 있다면 맥스에이지를 사용하는 거고, 민과 맥스 바깥 영역에 맥스에이지가 있다면 민 값이나 맥스 값이 사용이 되는 거죠. 일종의 관리자를 위한 트레시홀드 설정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죠? 몇 가지 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에러 페이지도 캐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특정 헤더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넘겨줄 수 있어요. 디폴트로는 헤더를 넘기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그런데 특정 헤더를 화이트 리스팅해서 뒤쪽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사실 헤더도 그렇고 쿠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들도 그렇지만 그게 넘어가는 순간에 그 헤더까지 같이 캐시 키로 적용이 됩니다. 즉 그 값까지를 포함한 오브젝트가 하나의 이제 독립적인 오브젝트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서비스가 특정 헤더 값이 있고 특정 헤더 값이 5가지 밸류가 있다. 그럼 5가지 값이 서로 다르게 캐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원하는 시나리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미디어에 대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추천 서비스를 제이손 타입의 파일로 제공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뒤에 가서 추천 서비스에서 받아오는 건 좀 불편하니 캐싱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유저들을 한 10개의 군으로 나누는 거죠. 대개 그 10개의 군은 똑같은 리스판스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유저가 요청을 할 때 나는 어떤 군에 속해 있다라는 거를 특정한 파라미터나 쿠키나 헤더로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캐시된 본은 이미 10가지의 서로 다른 캐시본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유저가 속한 군에 맞는 데이터들을 돌려줄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 다 똑같은 오브젝트를 봤는데 쓸데없이 헤더가 포워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캐시 히트 레이쇼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럴 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저희 서비스의 특성상 미국 동부 리전에 있는 S3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서울에 있어요. 사용자는 서울에 있는데 모바일 앱 같은 데서 사진을 딱 찍으면 미국 동부 리전으로 걔가 전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퍼블릭 인터넷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굉장히 큰 레이턴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때 조금이라도 더 트랜스퍼를 빠르게 하자라는 옵션으로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는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쪽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저희 AWS가 관리하는 라우팅에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 동부 리전의 S3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저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 기능은 아마존 S3 콘솔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하시면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을 위한 별도의 URL 주소가 나옵니다. 그 URL로 전송을 하시면 자동으로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왼쪽에 보면 버지니아 리전하고 서울 간의 샘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저희가 샘플 테스트 페이지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유저가 접속한 위치에서 모든 AWS 리전들까지의 성능 개선을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 서울에서 테스트한 결과가 이렇죠. 버지니아로 테스트를 하는데 141%가 빠릅니다. 2배 이상 빠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 서비스의 특성상 굉장히 멀지만 빠르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그런 유스 케이스가 나올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케이스에 나올 수 있습니다. 브라질 올림픽이나 브라질 월드컵을 할 때 그쪽으로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돼요. 그죠? 그럴 경우에 클라우드를 매개체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 된다는 거죠. 브라질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실제로 작년 올림픽 할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200% 가까이 성능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혹은 어떤 갸웃하게 만드는 현상들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 로그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가 여러 가지 매트릭은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4xx는 얼마나 나는지, 5xx는 얼마나 나는지 이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워치를 통해서 제공하는 매트릭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저별 에이전트 특성을 좀 분석해보고 싶다든지 유저들이 접속하는 IP 어드레스들 그리고 그 중에서 핫 IP 어드레스들을 좀 골라내고 싶다든지 이런 좀 복잡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로그를 사용해야 돼요. 그죠? 클라우드 프론트의 각 디스트리뷰션 별 로그는 디폴트로 이네이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객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네이블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로그 포맷이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저 로그를 어떻게
어떻게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모으고 분석을 할 거냐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가장 많은 고객들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생기는 로그를 당연히 이제 특정 S3 버킷에 정해진 인터벌 혹은 이제 양별로 떨어지게 돼요. 압축된 파일 형태, 압축된 텍스트 파일 형태로 떨어지는데 그 파일 하나하나가 떨어질 때마다 람다 함수를 돌려서 걔를 아마존 ES나 혹은 직접 사용하고 계신 일라스틱서치로 로드를 하시는 거죠. 일라스틱서치로 로드를 하게 되면 각 필드별로 저희가 미리 이제 인덱싱을 할 수 있겠죠. 일라스틱서치가 미리 인덱싱을 해서 갖고 있고 그 데이터들을 일라스틱서치 API를 사용해서 사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키바나로 굉장히 빠르게 비주얼라이즈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실시간 트래픽 거의 니어 리얼타임이죠. 왜냐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로그를 떨어뜨리는데 약간의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니어 리얼타임으로 떨어지는 그 로그들을 일라스틱서치로 올려서 키바나로 비주얼라이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가 이제 S3에서 직접 로그스태시를 이용해서 일라스틱서치로 로드하는 경우고요. 저렇게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현재 트래픽 패턴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는 저희가 매니지드 해드리는 일라스틱서치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버전 5.1까지 지원이 되고 키바나와의 인티그레이션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일라스틱서치의 엔드포인트로 접근하는 여러 접근 제어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좀 이제 복잡한 방법입니다. 저희가 SQL 쿼리를 해서 뭐 특정한 패턴을 데이터를 좀 긁어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IP별 엣지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 로그를 S3로 일단 떨군 다음에 S3로 떨어져 있는 그 압축된 텍스트 파일을 아마존 아테나에서 직접 로드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 아테나에서 클라우드 프론트의 스키마대로 만들어서 테이블을 구성을 하시고 그 테이블에 SQL 쿼리를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분석 결과를 얻으실 수 있죠. 혹은 아마존 퀵사이트를 아마존 아테나와 연결하거나 S3에 직접 연결해서 빠르게 인사이트를 확보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퀵사이트는 아마존 AWS가 제공해드리는 BI 툴이죠. 굉장히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얻으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왼쪽에 있는 화면처럼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시면 S3에 있는 압축 파일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테나 안에서 클라우드 프론트 로그에 대한 테이블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쿼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쿼리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제 하루 종일 바쳤던 클라우드 프론트 로그를 가지고 HTTP 리턴 코드에 대한 분포를 좀 뽑아봐야겠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라스틱서치도 비슷한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떤 것들이 더 용도에 맞고 비용 효율적인지에 따라서 사용을 결정을 하시면 되죠. 일라스틱서치는 항상 일라스틱서치가 떠 있어서 데이터를 인덱싱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뭔가 자원이 항상 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얼타임이나 니어 리얼타임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된다면 그 솔루션이 더 맞겠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제 특정한 경우에 문제 분석을 위해서 SQL 쿼리를 좀 날리고만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일라스틱서치 서비스를 미리 띄워놓고 사용을 하시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테나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비용 효율적인 분석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클라우드 프론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환경에 맞는, 각각의 환경에 맞는 구성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퀵사이트는 다양한 소스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위쪽 그림에서 보면 뭐 심지어는 세일스포스도 있죠. S3도 있고 아테나, RDS, 레드시프트, 그리고 마이스QL, 포스트그레 저런 다양한 소스로부터 사실은 다양한 소스와 JDBC로 연결을 해서 BI 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처럼 마찬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저런 분석들을 굉장히 빠르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은 드렸지만 자세히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람다의 엣지가 있습니다. 람다의 엣지는 컴퓨팅을 엣지 로케이션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의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 혹은
오리진 리퀘스트가 나갈 때 혹은 오리진에서 리스판스가 왔을 때 그리고 사용자한테 리스판스가 나갈 때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트리거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람다 코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면 람다의 엣지에 등록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개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설정은 처음에 이제 람다의 엣지에 펑션을 등록하는 거는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을 만드실 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네 가지 그 이벤트 소스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뷰어 리퀘스트. 뷰어가 클라우드 프론트 쪽으로 리퀘스트를 했을 때 이벤트를 트리거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 때는 람다 펑션이 넘겨받는 건 리퀘스트에 대한 스트럭처를 이벤트 스트럭처를 넘겨받을 거예요. 그리고 오리진 리퀘스트는 캐시 미스가 나서 클라우드 프론트가 오리진에 다시 리퀘스트를 하는 경우 그 이벤트에 트리거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리진으로부터 리스판스를 받았을 때 트리거 되게 할 수 있고 뷰어 쪽으로 리스판스가 나갈 때 트리거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이제 저런 형태로 돼 있어요. 즉 어떤 URI고 어떤 메서드가 요청이 됐고 버전은 얼마고 클라이언트 IP는 뭐고 헤더는 어떤 값들을 갖고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저 값들이 람다 펑션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저 값들 중에 일부를 바꿔서 리스판스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용도로 쓰실 수 있겠죠. 이미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미지에 대한 요청을 클라우드 프론트가 딱 받았을 때 저 헤더 중에 유저 에이전트 부분을 보는 거죠. 유저 에이전트를 봤더니 갤럭시 탭이다. 유저 에이전트를 봤더니 아이폰이다. 그러면 거기에 최적화된 서로 다른 크기의 이미지들을 리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람다의 엣지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퍼블릭 프리뷰 기간이고 원하시는 분들은 요청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퍼블릭 프리뷰고 현재 이제 가격 정책은 나와 있는데 100만 건 리퀘스트당 0.0006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일반적인 리퀘스트의 형태에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고요. 리스판스에 대한 것도 비슷한 이벤트 스트럭처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A/B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즉 저 안에서 동전 코인을 플립하는 로직만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람다의 엣지를 통해서 A/B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A/B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들도 또 많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라우트 53을 사용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람다의 엣지를 통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헤더를 변경할 수 있죠. 특정한 헤더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용자가 인증된 사용자다라는 그 체크를 한 다음에 헤더를 변경해서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한 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람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때 람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랭귀지가 저희 AWS 람다는 이미 Node.js, Python, .NET 그리고 자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근데 현재 람다의 엣지에서는 Node.js, 자바스크립트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람다 펑션하고 좀 다른 거는 퍼블릭 리소스를 액세스할 수 없어요. 오로지 저기서 넘겨받은 이벤트를 가공해서 뭔가 백엔드로 던져줄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는 그게 리미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WS 와프를 생각을 해보면 와프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프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잘 인티그레이션이 돼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성이나 뭐 어뷰즈를 감지하거나 디도스 어택을 좀 미티게이션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단 셀프 서비스입니다. AWS 와프는 현재까지 이제 어떤 그 만들어져 있는 룰, 커스텀 룰셋을 로드한다거나 이런 기능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셀프 서비스 웹 방화벽 서비스다. 그렇지만 AWS 와프를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나 SQL 인젝션이나 IP 화이트 리스팅, IP 블랙 리스팅, 그 다음에 이제 레퓨테이션에 따라서 자동으로 블랙 리스팅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로직들은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불편하죠. 커스텀 룰셋을 아직 제공을 안 해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쉴드를 소개를 해드리면 쉴드는 매니지드 디도스 서비스고요. 두 가지 타입으로 현재 딜리버리가 되고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어드밴스드가 있는데 스탠다드는 지금 이미 받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L3, L4, 밴드위스 세츄레이션 공격, UDP 증폭 공격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 포트 스캐닝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디도스가 발생을 하면 AWS 팀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미티게이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뷰스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보다 적극적인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드밴스드 프로텍션이 필요한데, 어드밴스드 프로텍션으로 가게 되면 이건 쉴드 스탠다드에 대한 얘기고요. 쉴드 어드밴스드로 가게 되면 와프가 포함이 됩니다. 와프가 포함이 되는 거에 더해서 와프에 대한 가격도 포함이 된다는 거고, 와프가 포함이 된과 동시에 AWS의 디도스 대응팀이 다양한 방법으로 와프 룰셋을 만드는 데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이제 사용이 가능하신데, 이 AWS 와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AWS 와프에 가입을 하시면 현재로서는 1년 서브스크립션을 하실 수 있고, 1년 서브스크립션을 하시고 100개의 리소스까지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리소스라는 개념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LB 하나 혹은 ELB 하나 아니면 클라우드 프론트 디스트리뷰션 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카운팅을 해서 100개까지를 보호를 하실 수 있는 거죠. 100개까지를 보호를 하는데 월 3,000불로 1년 약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클라우드 프론트나 ELB의 그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에 약간 추가 금액이 부과가 되는 거죠. 대신 와프가 무료로 들어갑니다. 와프도 원래 가격이 있는 서비스니까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한 장의 차트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AWS의 엣지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건 AWS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특정 서비스나 온프레미스에 있는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일단 캐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캐싱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캐시되는 위치에서 저희가 람다 펑션을 통해서 가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공을 하실 수 있고,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에서 와프를 적용해서 디도스나 SQL 인젝션이나 혹은 이제 여러 다른 공격들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고, 쉴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고도화된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장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AWS의 엣지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미디어 스트리밍에 대한 서비스는 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마존 라우터 53은 가중치나 지역이나 지연시간 기준으로 다양한 라우팅 환경을 헬스체크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그죠? 암호화나 이런 부분들을 넘기고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AWS 와프나 쉴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엣지에서부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프론트가 가지고 있는 밴드위스는 일반적인 EC2 인스턴스의 밴드위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디도스의 밴드위스 세츄레이션 공격이 왔을 때도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클라우드 프론트나 람다의 대치에 대한 설명은 저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